14번 문제. 정부 규제, 행정 규제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해 보니까 정부 규제는 파생적 외부 효과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야기한다. 이렇게 표현했지. 그러니까 파생적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 말이죠. 정부의 시장 개입이. 그죠? 두 번째, 경제적 규제에서는 피규제 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들, 경제적 규제라는 것은요, 개별 기업의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죠? 경제 규제란 개별 기업의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거죠. 경제 규제하고 비교되는 개념이 뭐야? 사회적 규제야.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규제. 오케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규제. 사회적 규제. 방금 얘기했듯이 경제 규제에 관한 부분은 개별 기업의 경제 활동을 규제한다고 그랬어요. 경제 규제의 종류가 이거였습니다. 독가, 진품, 기억나십니까? 독과점 규제랄지, 가격 규제, 진입 규제, 그 다음에 품질 규제, 이런 것들. 경제 규제 종류야. 독가, 진품. 근데 개별 기업의 경제 활동을 규제하니까 규제받는 기업은 그 피규제 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겠죠? 이 규제를 받는 기업은 그 규제를 약화시키거나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뇌물을 준다랄지 또는 그 규제기관의 고유 공무원들 자식들 데려다가 취업을 시켜준다랄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포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를 약화시킨다는 거죠. 디귿. 근데 사회적 규제에서는 그러한 포획이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규제라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규제, 그런단 말이야. 환경오염 규제 또는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기업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포획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사회적 규제는. 디귿. 니콜레와 프랭클린은 규제 정책의 유형을 경쟁적 규제하고 보호적 규제로 구분했다. 경쟁적 규제는 기업 간의 과잉 경쟁을 규제하는 겁니다. 과잉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업 간의 과잉 경쟁을 규제하는 거죠. 칼은 북경 노선에 배정해주고 아시아나는 상해 노선에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선을 독점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주게 되면 이 노선들을 놓고 두 항공사가 경쟁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죠? 이런 경우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경쟁적 규제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보호적 규제는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오케이?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경쟁적 규제하고 그 다음에 보호적 규제로 구분했다. 이 내용은 뒤에 가서 정책 유형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 다음 리얼. 시장 유인적 규제는 규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좀 전에 언급했어. 규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명령 지시적 규제다. 오케이? 그러면서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이건 명령 지시적 규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리얼에 관한 것은. 자, 여기서 옳은 설명은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다. 니은하고 디귿. 여러분들 경제적 규제하고 사회적 규제, 그 다음에 경쟁적 규제하고 보호적 규제, 그 의미 구분해줘야 됩니다.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경제적 규제는 개별 기업의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규제, 오케이? 그 다음에 경쟁적 규제라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과잉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규제하는 겁니다. 기업 간에 과잉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보호적 규제는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죠. 14번 정답은 2번이네요. 자, 15번. 율세는 정부 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 편익의 분포에 따라서 규제 정책을 아래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기업과 리얼에 들어갈 유형의 명칭과 그 사례 연결이 가장 적합한가. 그런데 기업, 리얼, 디귿, 리얼 여기에 들어갈 율sen의 규제 정책 유형 빨리 써보세요. 기업, 리얼, 디귿, 리얼. 응? 여기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기업은 비용 편익이 모두 넓게 분산됩니다. 뭡니까? 대중정치예요. 그 반대가 되는 리얼은
이익집단 정치예요. 그죠? 비용과 편익이 모두 좁게 집중되는 것이 이익집단 정치에 관한 것이죠. 그 다음에 니은은 비용은 넓게 분산되지만 편익은 좁게 집중이 됩니다. 고객정치. 대표적인 것이요. 수입규제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은 비용은 좁게 집중되지만 편익은 넓게 분산되는 것은 기업가 정치에 관한 거죠. 대표적인 것이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예요. 오케이?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그럼 1번 대중정치에서는 각종 위생 및 안전규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각종 위생 및 안전규제 이런 부분은요. 기업가의 정치와 연관되는 것들이에요. 환경오염 규제와 마찬가지로. 그죠? 기업가의 정치. 니은 고객정치는 수입규제가 대표적이죠? 수입규제. 디귿 기업가의 정치에서는 낙태규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낙태규제, 음란물 규제 이런 부분들은 대중정치와 연관됩니다. 대중정치하고. 리을 이 집단 정치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농산물의 최저가격 규제 어디 들어갈까? 이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고객 정치예요. 최저가격은 이 균형 가격보다 위에서 설정되는 것이 최저가격입니다. 이게 최저가격을 딱 설정해 놓으면 가격이 내려오지 못하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농산물을 소비하는 모든 그 사회 구성원들은 비싼 가격에 이걸 구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것은 고객 정치에 포함되는 겁니다. 오케이?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규제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그래서 15번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례 연결이 가장 적합한 거 이렇게 표현한다면 두 번째 내용이 맞습니다. 고객정치, 수입규제. 오케이? 여러분들 고객정치와 더불어 기업가의 정치, 니은 디귿 고객정치와 기업가의 정치에서 모두 포획이 발생합니다. 오케이? 포획이 발생해요. 그런데요, 고객정치에서의 포획은 뭡니까? 규제하라는 포획이야. 오케이? 고객정치에서의 그 포획은 규제하라는 포획이란 말이야. 수익 규제하라. 이런 관점에서의 포획이죠. 반면에 기업가의 정치에서는 규제하지 말라는 포획이 되겠지? 각각 규제하지 마라. 이런 포획이에요. 그러니까 포획은 이루어지지만 각각 그 성격이 다르죠. 고객 정치하고 기업가의 정치에서. 그치? 각각 달라요. 성격이. 자, 15번은 사례 연결이 가장 적합한 거라면 두 번째 내용이 맞습니다. 자, 16번. 규제 영향 분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규제 영향 분석은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규제를 강화할 때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의 규제를 강화할 때 그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 보는 거야. 규제를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할 때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 본다. 1번. 이러한 규제 영향 분석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규제의 경제 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타당성을 평가한다. 응? 그러니까 비용이 큰지 또는 편익이 더 큰지. 두 번째, 정책 이해관계의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제 영향 분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집단들의 어떤 입장, 이런 부분도 듣고 또 그런 부분들의 타협 조정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수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제가 초래할 사회적 부담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4번, 규제의 비용보다는 규제의 편익에 주안점을 둔다.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에요. 비용보다는 규제의 편익에 주안점을 둔다. 그것보다는 비용의 측면하고 편익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다. 그러니까 비용 부담이 더 크다, 편익보다도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러면 그 규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비용보다도 편익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 규제를 실시하는 것을, 시행하는 것을 한 생각해 봐야겠지. 이런 경우가 있어.
근데 이제 관련된 집단들이 얼마나 또 반발하느냐 이런 것들도 고려 대상이 되어야겠죠. 아까 응? 비용 편익의 측면과 더불어서. 자, 16번에서는 4번이 틀렸습니다. 16번에서는 4번이 틀렸어요.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계산해 본다 그 말이죠. 자, 17번. 규제의 대상에 따라서 정부 규제를 수단 규제, 성과 규제, 관리 규제로 분류할 때 보기에 각 유형별 대표 사례와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수단 규제가 나와 있죠. 수단 규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수단을 규제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소화기 이런 거 비춰라 이거야. 이런 게 바로 수단 규제에 관한 것입니다. 오케이? 네. 이런 부분이.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강의실마다 들어가 보면 다 있어요. 저런 그 소화기들이 다 비치되어 있단 말이죠. 예전에 그런 거 없었잖아. 근데 이제 보다 더 안전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런 걸 이제 각 공간마다 이제 비치하도록 한단 말이죠. 수단 규제. 수단 규제는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투입 규제에 관한 부분이죠.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규제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성과 규제가 나왔습니다. 성과 규제에 관한 것은 특정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준을 딱 정해놓습니다. 특정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 달성 수준을 딱 정해놓고 이 목표를 달성할 걸 요구하는 거죠. 이게 성과 규제에 관한 것인데 이것은 사전 규제겠어, 사후 규제겠어. 성과 규제는 사후 규제예요. 수단 규제는 사전 규제입니다. 수단 규제는 사전 규제. 보통 투입 규제라고 표현하죠. 반면에 성과 규제는 산출 규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들 관리 규제에 관한 것은 대표적인 것을 내가 했어 예를 들어 했지. 이것은 과정, 절차 이걸 규제하는 것입니다. 과정과 절차를 규제하는 것은 관리 규제. 그래서 거기 규제의 사례 보면 개발 신약에 대한 허용 가능한 부작용의 발생 수준을 규제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개발 신약에 대한 허용 가능한 부작용의 발생 수준을 규제한다. 이것은 성과 규제에 관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산수 규제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작업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장비 착용을 규제한다. 수단 규제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은 투입 규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수단 규제인 투입 규제는 사전 규제야. 그 다음에 성과 규제에 관한 것은 산출 규제이면서 사후 규제에 관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 규제는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 이해 요소의 중점 관리 기준 해서 해썹에 대한 규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과정 규제라고 봐야겠죠. 과정과 그 다음에 절차에 대한 규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세 가지입니다. 수단 규제, 성과 규제, 그 다음에 관리 규제 각각. 수단 규제는 쉽잖아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규제하는 거니까. 수단 규제에 관한 거. 그리고 성과 규제에 관한 것은 목표 달성 수준을 딱 정해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라고. 성과 규제. 그 다음에 관리 규제. 자, 17번은 그러면 옳게 연결된 건 기억은 B, E 이렇게 연결돼야 되고 그 다음 니은은 A하고 3번 그 다음에 디귿은 C하고 1번 이렇게 연결돼야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 그죠? 4번. 자, 18번.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자, 박스에서 보니까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도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도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이 규제고 예외가 허용입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이 뭐야? 원칙이 허용이에요.
그리고 예외가 규제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지티브 규제 그러면 규제에 대해서 긍정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원칙이 규제란 말이야.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에 대해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외가 여기는 규제가 되는 거지. 원칙이 허용이고. 그러면 다시 기억.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도 자율성이 더 보장된다. 여러분들 자율성이 더 보장되는 것은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게 자율성이 더 보장되는 거예요. 원칙이 허용이잖아. 그러니까 기억의 표현은 반대로 표현됐습니다. 오케이? 이거 혼동하면 안 돼. 반복해서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야겠지. 네거티브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보다도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오케이? 그러니까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가는 겁니다.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 거예요. 그다음 뒤에 환경 규제하고 산업재해 규제는 사회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아까 사회적 규제 얘기했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규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환경오염 규제, 산업재해 규제 또는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잖아. 이게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사회적 규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디귿. 공동 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규제를 의미한다. 뭐냐면 대한의사회 또는 대한변호사회 이렇게 있죠? 근데 전문가 집단이잖아.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부가 그 집단에 대해서 전문가 집단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규제하라 이거예요. 자율 규제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규제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규제로서 자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게 돼요. 여기서는 대표적인 경우가 방금 얘기했던 대한의사회, 대한변호사회 이런 전문가 집단들에 대한 규제입니다. 1. 수단 규제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라는 것은 수단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수단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로 수단 규제. 맞는 표현이죠? 자, 18번에서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됩니다. 니은, 디귿, 리을. 문제를 풀어갈수록 표정들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틀린 문제는 체크했다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틀렸는지도 꼭 챙기고. 자, 18번 정답 4번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규제는 거의 틀림없이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규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들어가 있죠. 다 한 번씩 확인해 둬야 될 내용들이에요. 자, 19번. 자,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정부 정책에 있어서 비용의 투입과 편익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실패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아까 내가 11번 문제 한번 잠깐 볼까요? 11번 문제 박스에서 비용 수입의 절연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비용과 편익의 절연 이렇게도 표현했죠? 그건 뭐냐면 비용을 부담하는 측하고 편익을 누리는 측이 분리되어 있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야. 자, 다시 19번에 와서 그 19번에 1번에서 정부 정책에 있어 비용의 투입과 편익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방금 얘기했던 비용 수입의 절연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비용의 투입과 편익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실패가 일어난다. OX. 맞는 표현이에요. 비용을 부담하는 측하고 편익을 누리는 측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방교부세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보조금이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는 비용만 부담하죠. 이들은 편익을 누리게 돼요. 물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일부 부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전혀 부담을 안 하죠. 그러면
편익을 누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더 많은 걸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재정이 확충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그게 정부 실패로 간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 그래서 비용 편익의 분리 또는 비용 편익의 절연. 두 번째, 정치인들의 제한된 임기로 인해서 시간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나타내 주는 것은 이자율이죠.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나타내 주는 건 이자율이에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나타내 주는 것은 할인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하고 할인율은, 자, 이자율이 3%다. 그러면 할인율도 3%만큼 할인을 할 거 아니에요. 반대 의미지만 거의 같아요. 자, 지금 현재 100만 원이 있는데 이자율이 3%입니다. 내년에 얼마입니까? 그러면 1년 후에 103만 원이 되겠죠. 지금 현재 100만 원은, 아니, 2022년도에 100만 원은 할인하면 지금 현재 얼마예요? 3%만큼 할인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97만 원이에요, 현재. 오케이?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가치는 작아지는 거야. 그치? 할인율이 높으면 현재 가치는 작아집니다. 정치인들은요, 전부 다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임기가 전부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지방선거는요, 내년에 있어요.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인가? 그리고 이제 한 1년 조금 더 남았죠. 그럼 지금 현재 단체선거 같은 경우는 그 지방선거 이후의 일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모든 정책이나 이런 거 결정할 때 그 선거에 포커스를 맞출 거라는 얘기야. 정책의 결정이랄지 어떤 사업을 하는 거랄지 이런 것들이. 그건 정치인들인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겠죠. 정치인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왜?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근시안적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근시안적이다. 멀리 내다보지 못한다. 그것은 할인율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인들의 제한된 임기로 인해서 시간 할인율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할인율이. 그래서 이것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뭐다? 정부 실패와 연관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멀리 내다보지 못하니까 할인율이 높아서 멀리 내다보지 못하니까 정책이나 사업의 결정이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근데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사업 이런 부분들은 중장기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되고 이렇게 돼야 맞는 거잖아요.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시행되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경우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정부 실패를 가져온다. 오케이? 한번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대기업의 자연 독점으로 인해서 시장 실패 방지를 위해서 공적 공급이 필요하다. 자연 독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시장 실패를 야기시키니까 이런 경우는 공적 공급이 필요하다. 4번 예산 극대화 가설에 따른다면 관료들이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 실패가 일어나는 것이다. 니스카넨이 표현하는 거죠. 예산 극대화 가설. 그래서 니스카넨이 이걸 계산해 보니까 적정 예산 규모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많은 예산들을 확보하더라는 얘기야. 그럼 관료들이 자기 부처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죠. 영향력이 어때요? 더 커져요. 그리고 관료들이 생기는 것도 많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정부 실패 원인이죠. 이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것이 던니비의 관청 형성론입니다. 뒤에 가면 나올 거예요. 던니비의 관청 형성론. 자, 19번에서는 거리가 있는 내용은 2번입니다. 자, 기억해둘 거예요. 정치인들은 시간 할인율이 매우 높다. 왜?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멀리 내다보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19번은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자, 20번. 정부 실패 요인 가운데 관료들이 자기 부서의 이익 혹은 자신의 사적 이익에 집착함으로써 공익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 자, 비용 수입의 분리, 내부성,
X의 비효율, 파생적 여부 효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관료들이 자기 부서의 이익이나 혹은 자신의 사적 이익에 집착함으로써 공익을 훼손한다. 내부성이죠? 내부성이잖아요. 공익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사익을 더 우선시하는 거야. X의 비효율은 독점에 따른 비효율, 이걸 X의 비효율이라고 표현합니다. 독점에 따른 비효율. 그 다음에 파생적 여부 효과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온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온다. 이게 파생적 여부 효과. 자, 20번에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개념들 확인해둬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 그 7급 문제랄지 최근에 등장하는 문제들을 보면 내부성, 그 다음에 파생적 여부 효과, 개념들을 물어보는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제시하고 보기에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고 이걸 이제 물어보는 이런 경우들이에요. 최근에 지금 그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만뒀죠? 부동산 정책 23번 발표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혀 의도하지 않은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만 계속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죠? 뭡니까? 파생적 여부 효과입니다. 이런 내용이. 자, 11번. 자, 20번의 정답은 2번이에요. 자, 21번.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의 설명으로서 적절치 않은 거. 1번. 시장 실패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2번.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의 존재는 시장 실패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공공재의 그 존재, 시장에서 시장에 맡겨놓으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시장 실패입니다. 3번. X의 비효율성으로 인해서 시장 실패가 야기됨으로써 정부의 시장 개입의 정당성이 약화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X의 비효율에 따른 부작용, 바로 독점에 따른 부작용, 정부 실패죠. 시장 실패가 아니라 X의 비효율로 인해서 정부 실패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부 실패가 독점에 따른 비효율 이것으로. 4번. 정부 실패는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행정 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오케이. 자, 21번은 3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 정부 실패 대응 방식으로서 파보규, 권민규 기억나십니까? 각각 파생적 의료과에서는 보조금을 줄이거나, 그 다음에 규제를 완화하거나, 그 다음에 권민규 그 말은 권력 편제에 따른 분배 불공평 이게 나타나면 민영화시켜버리거나 또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X의 비율은 독점에 따른 비율이라고 그랬죠? 민영화, 보조금 삭감, 규제 완화 세 가지가 다 들어가요. 아셨어요? 그렇잖아요. 내부성은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정부 실패 원인으로 네 가지 나왔어. 첫 번째가 내부성 나왔었죠? 내부성의 경우는 대응 방식을 뭘 제시했어? 민영화. X의 비효율은 세 가지가 다 나왔죠? 민영화, 보조금 삭감,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파보규, 권민규 이렇게. 자, 22번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용어는 자, 박스에서 정부는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고 그러나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주택가격은 오히려 급등했다. 이는 주택의 수요자들이 정부의 의도와 달리 투기 과열지구의 지정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파생적 외부 효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23번 볼까요? 최근 쓰레기 수거와 같이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으로 보기 힘든 것은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엎드려 잠자고 그럴 텐데 가급적 쉬는 시간에 창문 좀 열어서 환기를 한번 시키세요. 어? 그러면 공기도 시원하고 좋지. 근데 이제 엎드려 잠자는 학생들 때문에 그럴 텐데 이게 환기를 안 시키고 딱 차단시켜 놓으면요 굉장히 답답해요.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요새 코로나 때문에 환기 자주 하라고 그러잖아. 1시간에 한 번씩 하라고 그러던데. 쉬는 시간에 한 번씩 이렇게 환기 시키세요. 한 1, 2분이라도. 자, 이렇게 표현했어. 19세기 근대 입법국가, 20세기 현대 행정국가, 1980년대 신행정국가. 이게 큰 정부고 이게 작은 정부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치? 큰 정부, 작은 정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시장 실패가 난 것이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정부 실패가 난 것이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시장 실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규제 이렇게 표현했잖아. 응? 시장 실패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민영화였어요. 오케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민영화. 두 번째는 규제 완화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부 서비스를 제3섹터 활용을 통해서 정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3섹터 활용을 통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NGO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정부 서비스 공급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만큼 정부 부문의 어떤 그 활동 이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민영화 방식 또는 규제 완화 방식, 그 다음에 제3섹터의 활용 이런 것들이 바로 정부 실패 극복을 위해서 이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5쪽에 23번 문제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문제 풀었던 것이 이 순서대로 지금 쭉 설명이 됐던 것들이에요. 응? 이 순서대로. 자, 그럼 23번 문제에서 최근 쓰레기 수거와 같이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거. 민간 위탁. 다시 말해서 민영화에 대한 걸 말합니다. 응? 민영화의 목적. 1번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맞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전문성도 제고됩니다. 서비스 질도 개선될 수 있겠죠? 민간에서 공급되니까 전문성도 제고되고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정부로 갈 수 있는 거죠. 민영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자, 그래서 행정의 효율성의 향상. 2번 행정의 책임성의 확보. 민영화는요. 민간에서 서비스가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 책임성, 형평성 저해된다. 공공성, 책임성, 형평성이 저해된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행정의 책임성의 확보 잘못됐습니다. 책임성, 공공성, 형평성 전부 다 저해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경쟁의 촉진. 경쟁 촉진. 경쟁이 촉진되니까 서비스질이 개선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작은 정부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민영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자, 23번은 2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2번이. 자, 24번. 민간위탁 방식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민간위탁에 관한 거요. 자주활동 방식은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한다. 자원봉사 활동이죠?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공익을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거. 자조활동은 셀프헬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녹색 어머니 활동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가 참여합니까? 학부모들이 참여해요. 그리고 그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것도 아이들이잖아. 서비스를 공급하는 측하고 서비스를 받는 쪽이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 이런 경우. 이게 셀프헬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한다.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것인데 자조활동과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자조활동에 해당되는 내용이 방금 얘기했던 녹색 어머니 활동 이런 것도 있고 자율방범대 들어봤죠? 또 의용소방대도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 자조활동에.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그죠? 2번 보조금 방식은 민간 조직 또는 개인이 제공한 서비스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보조금 지급 방식이죠. 3번 바우처 방식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민간 부분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다. 바우처 방식은. 바우처는 쿠폰 제공 방식입니다. 가장 큰 이점이 뭐냐? 소비 선택권을 확대시킨다는 거죠. 바우처는. 본인들이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서비스 생산을 민간 부분에 위탁하고 시민들의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이런 형태. 4번. 면허 방식은 민간 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면허 방식에 관한 것이다. 여러분들 면허하고 또 면허 허가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하세요. 면허 방식이나 허가 이런 것들. 물론 여러분들 그 행정법에서는 약간 개념의 차이들이 있죠. 근데 행정에서는 이렇게 그 개념들을 이렇게 구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면허나 허가 이런 부분들은 민간 조직의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서는. 좁은 의미의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여기 청주시가 있으면 청주시가 특정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이 업체로 하여금 이렇게 서비스를 공급하게 하는 것이 민간위탁이죠. 그래서 여기 계약을 할 때 여러 관련 업체들을 경쟁 입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서는 경쟁이 이루어지게 돼요. 경쟁이. 여러 업체들을 경쟁을 유도해가지고 경쟁 입찰을 시켜서 적은 비용으로 최선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그런 말이야. 여러분들, 이러한 민간위탁의 대표적인 서비스가 쓰레기 수거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쓰레기 수거. 자, 24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 1번입니다. 25번. 다음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유형별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바스가 제시하는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걸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이렇게 표현할까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 정부 민간, 생산에 있어 정부 민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것은 정부 간 협약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것으로. 여러분들 그 행정법 시간에 공부할 때 공법상 계약 아시죠?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정부 간 협약에 관한 거. 이런 부분. 직접 공급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여기다 설명했던 민간위탁 있잖아요.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민간이 생산하지만 정부가 공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협의의 민간위탁. 보조금 지급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그 보조금을 받은 민간 기관이나 업체들이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공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니까. 보조금을 받아야 서비스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면허와 허가. 이런 경우. 민간위탁, 보조금, 면허, 허가. 이런 경우는 민간이 생산하지만 공급의 결정은 정부가 한다. 오케이? 자,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생산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정부 판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골재 채취 같은 것이 여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자치단체들 그 하천이나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모래 자갈 이런 거 채취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민간업체에게 판매를 합니다. 민간업체. 그럼 민간업체에서 이제 공급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 골재 채취,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죠. 바우처는 민간이 생산하고 민간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지 정부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바우처만 제공하는 거예요. 오케이? 정부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바우처만 제공하는 것이지 그러한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또는 공급을 결정하는 것은 전부 다 민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요 세 가지하고 바우처는 비교해둬야 돼요. 아셨어요? 아까 성격이 다른 것은 바우처입니다. 여기에서 자원봉사활동 어디에 들어갈까요? 여기에 포함되겠죠. 자원봉사활동. 자주활동 방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각각. 자원봉사활동, 자주활동 방식. 꼭 기억할 거. 바우처는 여기에 해당되고 나머지 민간위탁, 보조금, 면허나 허가, 프랜차이즈 부분에서 비교해준다. 자, 그러면 이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유형별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거 1번. 공공부분이 생산자인 동시에 공급자인 경우에 예로서 정부 간 협약을 통해서 한 정부가 다른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 두 번째, 공공부분이 생산자이고 민간부분이 공급자인 경우에 예로서 정부 응찰 방식을 통해서 민간부분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서비스의 선별 구매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 좀 전에 제가 요 내용으로서 뭘 설명했냐면 정부 판매에 관한 거 설명했는데 골재 채취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공공부분이 생산자이고 민간부분이 공급자인 경우에 예로서 정부의 응찰 방식. 정부 응찰 방식을 통해서 민간부분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서비스를 선별 구매합니다. 아까 골재 채취하고 민간 업체에서 그것을 구매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모래 자갈 이거 채취한 것을 그래가지고 공급하는 거죠 시장에다가. 3번 민간 부분이 생산자인 동시에 공급자인 경우에 예로서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제공. 오케이? 바우처 여기 들어가는 거야. 정부는 단지 대상자에게 바우처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자들은 시장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구매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거 전부 다 민간입니다. 4번 민간 부분이 생산자인 동시에 공급자인 경우에 예로서 BTL, 임대형 민재사업과 그 다음에 보조금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있다.
BTL 방식이나 보조금 방식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네. 여러분들 BTL 방식 그러면 그 시설은 민간 부분에서 투자해갖고 시설을 생산하죠. 소유권은 어때요? 정부로 넘겨줘요.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사회복지시설 같은 거 대표적입니다. 민간 부분이 투자해서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소유권을 정부로 넘겨줘요. 그리고 정부는 이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죠. 그리고 투자한 민간 부분은 정부로부터 이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하는 겁니다. 이게 BTL 방식이에요. BTO 방식하고 BTL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관리의 주체가 BTL은 정부인데 BTO는 관리의 주체가 누구예요? 투자한 민간 부분이 됩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죠. 그래서 BTL 방식은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시설에 대해서 생산하고 한 것은 민간이고 투자한 민간 부분이고 그리고 서비스 공급 결정은 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TL하고 보조금에 의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에. 그래서 25번에서는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 4번이 틀렸어요. 자, 요 내용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구분해 둘 것은 요 특징을 구분하는 겁니다. 이거. 자, 26번 볼까요? 다음 제3섹터 중간 조직의 형성 배경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제3섹터가 형성되는 그 이론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번 계약 실패 이론은 서비스의 성격상 영리기업의 서비스 양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비영리성을 띤 준정부 조직의 서비스를 더 신뢰하게 된다는 이론이다. 여러분들 계약 실패 이론은요. 시장 실패 설명하는 거예요. 계약 실패는 시장 실패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성격상 영리기업의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장을 통해서. 그래서 비영리성을 띤 준정부 조직의 서비스를 더 신뢰하게 됨으로써 바로 이 NGO와 같은 준정부 조직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약 실패로는 시장 실패와 관련되는 거야. 여러분들, 영리기업의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 이건 어떤 개념하고 연관될까? 그 개념도 뭐 거기에 들어가는데 정보 비대칭 아셨어요? 이게 지금 정보 비대칭에 관계되는 거잖아. 이 표현이 영리기업의 서비스 양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단 말이야. 소비자들이 잘 모른단 말이죠. 시장 실패 원인이잖아. 정보 비대칭. 두 번째 관청 형성 모형은 정책 이주의 참모 조직을 집행 이주의 개선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해서 준정부 조직이 형성된다. 여러분들 니스 카넨이 예상 극대화 가설을 주장했다고 그랬지? 요걸 비판하면서 예상 극대화 가설을 비판하며 등장하는 것이 던니비가 주장하는 관청 형성론이라는 겁니다. 관청 형성론. 장관, 여기 차관, 국장, 과장. 개선이죠? 개선. 이 개선이라는 라인을 통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는 차관, 보가 있고, 담당관이 있고, 심의관. 이들이 막녀인 참모예요. 그러면 이 참모 역할은 정책 결정의 전문성을 이렇게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정책, 여기서 결정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에요. 정책이 잘못해서 책임지는 것은 장관, 차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거지. 이들은 그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정책 결정에 이게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책 결정에 자기네들의 어떤 의견이나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거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정책을 결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책임을 지지 않고. 거기에다가 집행만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또 단순한 업무 또는 귀찮은 업무 이런 것들은 밖으로 빼버린다는 거야. 책임운영기관 아시죠? 책임운영기관은 결정을 하는 곳이다, 집행을 하는 곳이다. 여기는 집행만 주로 하는 거야. 여기서 결정을 하고. 단순하게 집행만 반복하는 건 이쪽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여기에. 준정부조직 아시죠? 준정부조직. 준정부조직에 해당되는 것들은 공공기관들이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야. 그 다음에 지방정부.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집행만 반복하거나 또는 책임지기 싫어하거나 또는 귀찮은 업무 이런 부분들은 다 이런 데로 이렇게 빼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는 별로 책임지지 않아요. 밖으로 빠져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책임운영기관의 장 여기서 임명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산하기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방정부는 그래서 업무 넘기면서 재정 지원 같은 거 해주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또 퇴임하고 나서는 이런 데로 데려와요. 이렇게. 또 여기에 마땅한 자리가 없으면 또 여기로도 데려올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하니까. 또 저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게 관청 형성론의 관점입니다. 관청 형성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새로운 관청이 형성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야. 그리고 자리가 생기잖아. 그러니 얼마나 고위 관료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런 걸 선호하겠습니까? 2번 관청 형성 모형은 정책 위주의 참모 조직을 집행 위주의 개선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해서 준정부 조직이 형성된다. OX. 틀렸잖아. 뭐라고 표현해야 돼? 집행 위주의 개선 조직보다는 정책 위주의 참모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했다. 이렇게 봐야지. 정책 위주의 참모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이런 쪽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해서 준정부 조직이 이렇게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정책 위주의 참모 조직을 참모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에서 준정부 조직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단순하게 집행만 반복하는 것은 이런 걸 만들어갖고 넘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또는 뭐 하찮은 업무나 귀찮은 거 이런 것들은 여기다 넘겨버리고 이렇게. 또는 지방정부로 넘겨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2번 틀렸습니다. 3번 공공재 이론은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한 수요 충족을 위해서 중간 조직이 발생했다는 이론이다. 공공재 이론. 여러분들 공공재라고 하는 것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한 수요 충족을 위해서 중간 조직이 발생한다. 4번 소비자 통제 이론은 소비자인 시민이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로 NGO 같은 게 등장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26번에서 거리가 있는 것은 몇 번? 2번이 틀렸어요. 관청 형성 모형. 자주 그 눈에 띄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좀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청 형성 모형 이런 거. 자, 26번은 2번이 거리가 있어요. 자, 잠깐 쉬었다가 27번 들어가겠습니다.